이런저런 경우라면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공동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공동소송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냐 필수적 공동소송이냐고, 통상의 공동소송은 65조 다음에 66조에 통상의 공동소송 그 조문의 제목을 보면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교과서적인 표현이 나오는 그 조문이에요.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에요. 반면 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교과서적인 이 제목을 보면 특칙이라고 나와요. 특칙. 그러니까 원칙과 특칙이니까 개념 알겠죠? 원칙이 기본이죠. 특칙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에서의 기본은 뭐예요? 원칙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원칙인 거죠. 필수적 공동소송은 특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왜 원칙이냐? 공동소송은 왜 원칙, 독립이라고 해서 각각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 독립적이라고 하느냐? 그건 앞에서부터 계속 내가 이야기해온 거죠. 소를 제기해서 그 최종적인 결론인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218조 1항에 보면 계속 표현을, 제목을 어떻게 달아서 설명해요?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적 효력이다. 당사자 사이만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절차에서 수업을 듣는 대단히 지금 많은 수의 공동소송인데, 이 공동소송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그냥 1대1로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한 절차에서 하고 있고, 그 판결로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표현을 굳이 예를 든다면 성적이란 말이죠. 성적은 각각 A부터 F까지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A부터 F. 그럼 왜 A부터 F까지 나오냐? 같은 절차에 있을 뿐이지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보고 뭔가 대답을 잘하고 내가 땡땡이 까고 내가 졸고 내가 시험을 못 보고, 이것에 따라서 A부터 F를 맞는 거라는 상대적 효력이에요. 그것은 이 주체 사이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절차 진행도 공통으로 진행되겠어요? 독립으로 진행되겠어요? 독립으로 진행되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편 아까 필수적 공동소송의 예를 든 총유, 합유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판결이 각각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교과서적인 표현을 조금 어려운데 합일 확정의 필요, 이런 말을 써요. 합일 확정의 필요. 판결이 구구해지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혹시 그 합일 확정을 이렇게는 또 오해하지 마요. 합일 확정이란 것이 뭔가 느낌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계로 막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의 성적을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룹에다가 A면 A, B면 B, F면 F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 받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기본이에요.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에요. 각각 받는데 그 판결의 효력이 각각 받는 A면 A, B면 B, C면 C, D면 D, F면 F 받는 게 합일확정이란 말은 가지런해야 돼. 한쪽으로. 받으면 다 A로서, 그러니까 집단적인 의미의 A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받는 판결이 A를 받아야 돼요. 각각 받는 판결이 F로 받아야 돼요. A도 있고 B도 있고 F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통상의 공동소송은 그게 원칙이고 가능하고 상대적 효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이라는 의미는 집단적으로 A, B, F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1대1 소송으로 자기가 펼친 결과인데 그 결과가 A면 A 쪽으로 여러분 다한테 가지런하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 F면 F로 가지런하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 이 역에서 합일확정은 그런 합일확정이 가지런하게 나와야 되니까 절차 진행이 통일적으로 돼야 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각각 돼야 되겠어요? 통일적으로 돼야 되겠죠. 아까 통상의 공동소송은 독립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맞는 얘기죠.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해서 이게 각각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확정을 위해서는 통일적으로 진행돼요. 예컨대 소송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짐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변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할 때 1대1 사건과
여러 명의 사건을 그대로 와서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1대1 사건에서는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의 한 명이 사망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면 233조, 238조 등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대1 사건에서의 절차의 중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 명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뭐 죽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누군가가 한 명이 죽었어요. 통상의 공동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독립이니까 죽은 사람은 무시하고 나머지만 진행하는 거야, 계속. 근데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가면 안 되고 공통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한 명이 죽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중단돼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도. 극명하게 지금 차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변론 같은 게 진행되는 게 그런 개념인데, 만약 최종적인 결과물인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두 번 앞에서 나왔는데 일부 판결이라는 개념, 실제 거의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론 때문에 자주 써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일부 판결을 여기에다가 이야기한다면,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부분서 객관적 병합서도 상당히 문제됐지만 실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론 때문에 계속 써먹는 건데, 통상의 공동소송은 일부 판결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2명, 3명 중에 일부 사람과 X와 Y1 사이에서만 먼저 경우에 따라서 판결해 주는 게 가능하겠느냐. 원래는 판결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Y1과 Y2가 X한테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의 판결, 즉 전부 판결, 일부 판결에 대칭되는 전부 판결로 나와야 되는데, 일부 판결을 뭔가 필요 때문에 하려고 할 때 통상의 공동소송은 가능하다, 아니다? 김준호. 통상 공동소송의 소송의 경우라면 일부 판결 가능하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가능하지 않지.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만 먼저 해줬다가 나중에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면 그 뒤에 마저 채워주는 판결을 뭐라고 그래?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는 전자에 마지막 거 맞춰서 처리해주는. 그렇지. 이 일부 판결 한 게 가능하다면 Y1하고 X와 Y1의 관계와 잠부의 X와 Y2의 관계의 판결이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이게 각각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은 이 사람끼리의 문제니까 각각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그 전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가지런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걸 분리했다가 혹시 엇박자가 날까봐 애초부터 그 어떤 소송물, 심판의 대상에 대한 연관성이 필수적 공동소송은 밀접하게 지금 공통으로 진행되도록 실체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쪽 절차에서 그렇게 백업을 해주는 이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함부로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앞에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판결까지 갔는데 요거는 누군가가 다 같이 자기 판결, 자기가 여러분이 그가 지금 합의락정에서도 합의락정이지만 판결, 즉 성적은 자기가 받는 건데 누군가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항소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소에서는 어떤 원칙이 하나 먼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항소 제기의 효력 내지는 상소 제기의 효력에 의해서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김규재 뭐 하나 배웠어 앞에서? 상소 제기의 효력으로서 확정 차단이 되는 그런 범위를 둘러싸고 확정 차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게 어떤 범위에서 된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었잖아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이 상소심에서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서 한 명의 상소도 나머지 부분까지 다 같이 끌려 올라간다라고 작동해요. 그게 기본 여기 상소심 원칙인데 여기서 누가 이제 돌발별서 하나 툭 튀어나와요.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때는 뭐가 작동해요? 응?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상소심 원칙이 불가분의 원칙이 독립의 원칙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차피 합의락정 때문에 불가분의 원칙, 뭐 이자 아니자 같이 끌려 올라가야 돼. 왜? 같이 올라가서 같이 승부가 합의락정으로 나와야 되니까 설사 일부의 자가 상소했더라도 같이 다 올라가 줘야 돼요. 운명 공동체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통상의 공동소송은 독립의 원칙이 여기서 싹 나타나면 불가분의 원칙이 뒤로 후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과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이 맞부닥치는 이 상소에 있어서는 1인의 어떤 상소는 나머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머지 상소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확정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확정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때 다시 돌아가서 객관적 병합에서는 어땠어요?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이 있는데 예컨대 그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게 객관적 병합에서는 그냥 단순 병합적인 상황으로 한번 본다면 단순 병합의 경우에 A라는 XY 사이에 1번 청구와 2번 청구의 결론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1번 부분만 뭔가 패소한 사람이 항소를 했다. 상소를 했다. 2번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2번 부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정례 2번 부분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2번 부분은 어떻게 돼? 1번 부분만 항소를 했다 했을 때 일단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불이익변경 이제 분립변경 음료식은 그 뒤에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설명할 일인데 그 전 단계로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불가분으로 끌려 올라간다. 왜 그럼 지금 객관적 병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 통상의 공동소송은 아니라는 거죠.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쪽의 객관적 병합은 1번 청구에 대한 항소만이 있더라도 2번 부분도 항소심의 2심이 된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상소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니까. 여기도 X1과 Y1 사이, 뭐, 지금 원고는 한 명만 이제 전제로 해서 해봐요. 이런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있는데, 패소한 Y1만이 항소했을 때, X와 Y2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불가분의 원칙이 있음에도 깨고 통상의 공동소송은 독립 원칙 때문에 X와 Y1 사이만 항소가 된 거고 X와 Y2 사이는 항소하지 않은 Y2 부분은 그대로 1심 단계의 판결이 확정된다.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과서든 무슨 책이든 보면 통상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소제목으로 한 8개, 5, 6개 제목이 달리면서 쭉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1대1 사건이 자기가 애초에 소제기부터 판결 항소되는 이런 단계의 흐름을 과연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돼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통상공동소송은 그냥 개별로 기본적으로 공통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개별로 따지면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의 생각하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교과서는 다시 한번 소제목 한 5, 6개 달아가지고 소제기 단계, 소송요건 단계, 뭐 변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일부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상소심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이렇게 소의 제기부터 항소심까지 펼쳐지는 것을 설명해놨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보면 심플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일부러 애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1대1 소송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독립이다 하면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별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과서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독립의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개별로 해서 자기 절차 진행하면 되는데 예컨대 아까 말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었는데 주채무자는 열심히 방어를 했어요. 주채무자는. 근데 보증인은 본래 실체법에서 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섰고 결국 주채무자 망하면서 지금 끌려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주채무자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원망은 하면서 막 하지만 소송에서도 그냥 그다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네가 이름 빌려달라, 뭐 보증인 대달라 해서 인감 준 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세로 소송에서도 보증인은 그냥 주체무자가 다 알아서 뭐 막든지 뭐 하든지 절차에 대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증인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주체무자는 근데 나름대로 진짜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뭐 일부라든지 전부라든지 다 막아냈어요. 야, 근데 뭐 소멸시효 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채권자한테 뭐 3년 상사 뭐 이런 거 3년 막 주장해가지고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체무자는 이거 Y1을 주체무자라고 하고 Y2를 보증이라면 주체무자가 막아냈어요. 소멸시효를. 방어를 펼쳐서. 그래서 주체무자가 이겼어요. 1번에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체법적으로 보면 그 보증인의 채무는 부종성 등에 의해서 소멸하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증인은 소송에서 그냥 주체무자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아무런 뭐 극단적으로 보면 법정에 가지도 않고 법정에서 소멸시효 얘기하니까 속으로 뭐 원래 그런 관계 뭐 내막도 모르고 뭐 도장만 맡겼더니 이런 보증인 입장에서는 그냥 다 알아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가령 인정됐다고 그래도 보증인이 주장해서 소멸시효 주장이 나와서 그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체무자의 방어일 뿐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방어가 없는 이상은 보증인은 깨져요. 패소해요. 그러면 주체무는 소멸했다라고 하면서 실체법에서는 주체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이 경우도 소멸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의 결과는 X의 Y1에 대한 청구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지만 X의 Y2에 대한 청구는 예컨대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Y2가 소멸시효 항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심정적으로 그런 게 어딨냐. 그 다음에 민법에서 뭐 그렇게 배운 것도 그런 게 어딨냐. 민법 이전에 가뜩이나 보증인 불쌍한 사람인데 더 황당해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더 우리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인 측에 내지는 큰 의미의 피고 측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실무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겠어요. 보증인한테도 적극적인 주장은 없었지만 주장한 것처럼 그 누가 봐도 보증인이 그럼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그 혜택 받는 것을 마다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이 보증인으로서는 그냥 주체무자가 방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지. 뭐 보증인이 그걸 나는 소멸시효 같은 째째한 주장 해가지고 뭐 내가 막 통큰 보증인이다, 뭐 통큰 보증인 이런 마음 있는 것도 아닌 게 뻔한데 그게 뭐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그럼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적이랄까 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수정하려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와요. 그렇죠.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수정의 논거나 근거를 나름대로 잘 뒷받침하면서 하는 거죠. 그에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제목이 주장 공통의 원칙이에요. 주장 공통의 원칙. 주장을 공통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내 연습책에는 그 앞서서 뭐를 하나 더 설명했어요? 증거 공통의 원칙을 먼저 설명을 했네요. 증거 공통은 증거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안 했어도 법관에 어떤 원리가 하나 작동하냐면 자유심증이라는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심증을 법관이 갖는 거는 일부의 자만의 증거조사한 결과이더라도 나머지 자에게도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재량이니까 공통으로 심증 형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관이. 그러니까 X와 Y1 사이에 증거조사한 결과를 Y2가 증거 신청한 게 아니더라도 심증은 공통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유심증주의라는 202조에 의해서 증거 공통으로 처리해 줄 수는 있대. 그 전 단계 주장 공통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증거는 공통으로 해줄 수는 뭐 그냥 자유심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해줄 수 있지만 주장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조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만 공통으로 해줘봤자 이 주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교과서는 그냥 싼뜻 뭐 주장 공통 원칙을 해준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내가 왜 지금
연습책에는 증거공통부터 차분히 설명하냐면 증거공통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공통으로 그건 될 수는 있는 여지는 자유심증 때문에 되는데 그 부분까지만은 그렇지만 주장을 나오지 않은 것을 증거를 공통으로 해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주장을 어떻게든 한 것처럼 해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는 것이 지금 하나 대표적인 게 주장 공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장 공통의 원칙이 수정 원리로 나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원리 등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실무는 지금 주장 공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무의 논거는 뭐냐면 변론주의 원칙상, 변론주의가 뭐예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주장을 펼치는 변론주의 원칙을 빡빡하게 한다면 이건 말 안 하는 사람을 변론했다고 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수송자료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한 상황에서 실무는 주장 공통을 인정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주장 공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럼 그만둘 거냐?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성명권 등을 좀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보증인은 그냥 지금 정신이 혼이 나가가지고 주체무자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지금 끌려 들어와서 혼이 나가 있는데 소송에서 지방화 제대로 못 펼친다고 이런 지하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체무자의 방어에 있어서 그게 자기가 굳이 안 받아들일 게 아닌 이런 방어는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유도해주라 이거지. 그냥 아예 공통으로 하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공통보다는 그렇다면 좀 약간 절충안으로.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성명이 과연 소극적 성명에서 적극적 성명을 법원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의 한계는 좀 있지만 조금 그래도 융통성 있게 지금 주체무자가 이렇게 소멸시효 항변 등을 얘기하는데 또는 뭐 변제했다고 항변하는데 보증인 당신도 이런 주장을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서 그런 말을 주장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통은 아니죠. 그건 한 거죠. 도와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 주장이 피고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성명도 안 하고 했을 때는 안 나올 뻔한 게 이제 성명을 그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한계는 있지만 해서 나온 거니까 공통이라는 단계로 간 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펼친 것에 따른 결과로서 뭐 소멸시효의 항변을 혜택을 받는 거라든지 변제 항변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라 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 1대1의 사건의 진행만을 염두에 두고 독립이다. 이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66조 조문을 보면 그 독립이라는 조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편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이 판결이 개별로 뒤죽박죽 나오면 안 되고 가지런하게 한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주장이 공통으로 취급을 해줘요. 주장을 아예. 한 명이 주장했어도 다 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거꾸로 상대방은 그 중에 한 명한테만 해도 다한테 한 것처럼 취급해요. 그다음에 아까 사망 등과 같이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그 사람만 중단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진행해도 돼요. 물론 뭐 실제는 뭐 꼭 진행하지 않고 모았다가 같이 하자고 좀 잠정적으로 스톱시켜 놓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사망한 사람은 그대로 그 부분만은 중단하고 나머지 진행함에 지장이 없는데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이게 안 돼요. 다 중단돼야 돼요. 나머지도 발 묶여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진행된다는 기본이에요. 그게 66조와 대비되는 67조예요. 그럼 내가 딱 하나만 조문 분석하는 거 말해줄게요. 66조와 67조를 조문을 봐. 어느 교과서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66조는 통짜 문장으로 되어 있고 67조는 1항, 2항, 3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66조 통짜로 된 문장을 주어와 수어를 쪼개봐요. 쪼개보면 67조와 대칭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66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어와 수어를 3등분해서 67조의 1항, 2항, 3항으로 한번 분해해봐요.
한번 해봐. 66조를 해봐. 67조처럼. 안 돼? 한번 해봐. 해봐. 66조, 67조. 내 말 의도 몰랐어. 지금 몰라? 66조는 한 문장으로 돼 있지. 그치? 67조는 1항, 2항, 3항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독립이자 여기는 공통이다. 독립이다, 공통이다. 독립이다, 공통이다. 한번 해봐. 66조를 67조처럼 3등분해서 읽어봐. 주어, 수어를. 앞부분 주어 내지 목적어랑 수어는 이렇게 공통으로 지금 그걸 뭐라 그래? 수학에서 이렇게 묶은 거. 분배 법칙, 뭐지? 결합 법칙. 결합 법칙 해놓은 거를 다시 분배해봐. 어? 해봐. 선택원 해봐. 공동수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수송인이 다른 공동수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공동수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수송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수송행위는 다른 공동수송인에게 미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쪽 여러 명이 한 행동을 표현한 거고, 두 번째는 여러 명 쪽이 당하는 지금 행동을 표현한 거가 67조 1항 2항이란 말이야. 대칭되는 게. 되겠어? 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항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봐. 공동수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수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7조 3항은 그 관한 사항 중에 뭐 중단 사유만 얘기하고 있는 거일 것 같아. 맞지? 3항, 67조 3항은. 근데 뭐 하여튼 그 어떤 1인에게 발생한 어떤 사유는 맞지? 응? 되겠어? 지금 조문을 이렇게 한 번만 눈으로 분석해보면 이제 교과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목 달아놓고 그냥 설명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있는 게 하등 무섭지 않고, 뭐가 이제 무서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걸 통상으로 봐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만 이제 하면 돼. 그것만. 그 다음에는 하나 무서울 게 없어. 공동소송이 최고, 민사소송법이 최고 어렵다라는 과목이고, 그 가운데 복잡소송이라고 해서 공동소송이 최고 어려운데, 내가 얘기한 거로만 보면 이제 안 어려워. 그래서 감동을 하는 거야. 어? 하나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여러 사람 등장하는 거는 딱 뭐야? 뭐? 통상이냐 필수적이냐만 이제 판단해내면 돼. 그때 그렇게 감동을 준 다음에 하나 조금 이질적인 게 나오긴 했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 중간 요령이 하나 나와서 2002년도 이후에 나와가지고 개정법에 반영한 게 있는데 이건 일단 보려고. 그거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통상일까 필수적일까 이것만 하면 돼. 그것만 분류해. 그럼 통상이냐 필수적이냐는 어떻게 판단해? 그냥 찍어 찍어 통상 아니면 필수야. 통상 아니면 필수. 그 웃기게 찍으라고 했는데 결국 실체법에서 생각을 해야 돼. 실체법. 그런데 종래는 그 실체법의 관리처분권이 여러 명에게 기속됐으면 필수로 가야 된다. 즉 총유나 합유는 여러 명에게 그 실체법적인 어떤 관리처분권이 복수의 그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그런 자들이 소송할 때는 필수적이다 라는 실체법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따졌어. 근데 그것만으로 딱 하기에는 뭐가 좀 고려해 줄 게 있는 것에는 또 뭔가 하나 투입해. 소송의 어떤 정책적으로. 꼭 실체법적인 것만 따지지 않고 우리는 소송법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따져줘. 그게 얘기가 아까 딱 찍으면 된다는 게 결국 거기에 뭔가가 더 가미되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거 여러 명이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찍어. 이거 그냥 각자 해도 되는 것을 한 절차에 모아서 그냥 통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걸 찍으면 돼. 오히려 그렇게 찍고 나서 67조로 갈지 절차가 68조로 갈지 여기서만 논리가 맞으면 돼. 다시 정리하면 내 말의 흐름을 봐봐. 오히려 이제 66조, 67조로 가느냐 67조로 가느냐만 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는 교과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어려움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문제는 어떤 게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일까 관계일까, 어떤 게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일까, 이게 이제 정장은 어려운데 이것도 내가 지금 우스개로 찍으면 돼.
그래서 잘못 찍었으면 어떻게 돼? 잘못 찍었으면 좀 틀리면 돼. 잘못 찍었으면. 뭐는 근데 틀리면 안 돼? 통상이라고 찍어놓고 67조로 띠릭다 설명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찍어놓고 66조로 설명하거나 이거는 이제 꽈락 맞아도 싸.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통상이냐 필수적이냐를 잘 자기가 여러 가지 판례에 나온 거나 자기 어떤 논리적인 거나 해서 정답적으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설사 미스했어도 뭐만 맞추면 일단은 괜찮냐. 그 절차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자기가 착 맞춰주면 어디서만 한번 틀린 거야? 이걸 통상으로 볼 건지 필수적으로 볼 건지만 틀렸던 거지. 그것도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본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정답에 비춰서 틀렸다고 쳐도 그 다음 단계 이 문제가 꼭 그것만 물어보고 끝나지를 않아요. 통상이냐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사실은 지도 틀린 건데 그렇지만 틀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다 틀려버리면 그건 꽈락 맞는다는 거지. 그런데 애초에 잘못 찍었지만 그 뒤부터는 논리가 맞으면 그건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왜냐면 자기가 찍을 때 뭔가 근거 때문에 이걸 통상이라고 자기가 설명하면서 찍었을 거 아니야. 필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근거로 그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그게 나름대로 뭐 터무니없는 어떤 나름대로의 얘기에 의해서 나를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 판단자를 설득시키면 되는데 그게 현재의 정답하고는 안 맞을지언정 그걸 설득시키면 나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만 뭐 1등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걸 갖고 내가 뭐라고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뒷얘기가 다 뒤죽박죽 돼서 이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막 괜히 어디서 배워놓은 거 뭐 교과서적으로 암기한 거 뭐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은 나오면 반드시 뭐 주장공동의 원칙을 써야 된다는 등 이런 것만 공식적으로 외워가지고 막 디립다 쓰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왜 주장공통이 나와야 되느냐. 자기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했으면 이미 주장공통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통상으로 가면 판결이 구구해지는 거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가에 필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또 주장공통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그건 언밸런스지. 말하려는 거 알겠어? 주장공통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했지만 그게 심정적이랄까 어떤 법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으니까 이걸 공통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 우리가 테크닉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소송 유형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그럼 조금 더 나간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지만 준 또는 합의락정 이런 게 필요한 준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준한 기본은 통상이지만 필수적의 준한 이런 논거로 유형을 만들기도 해. 교과서를 잘 보면 연습책에도 있어. 물론 이제 변호사 시험은 이론 위주보다는 그냥 판결이 뭐냐, 판례가 뭐냐, 실무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결론 내려라 하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쓸 틈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점수 배점도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10점 뭐 이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 판례만 정답처럼 얘기하는데 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판례를 난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판례는 알 때 계속 누군가를 설득시키면서 자기 논거를 뒷받침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건데 너무 정답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게 불만이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아까 합의락정 소송으로 준해서 하자라는 개념도 하나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봐놓고서 주장공통 얘기하는 것은 언밸런스가 된 거지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는 큰 문제 그렇다고 뭐 앞선 점수는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이 당락이 왔다 갔다 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논리 등을 보고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교과서를 어떻게 읽고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공동소송 유형을 자기가 어떻게 포착할 거냐부터 시작하면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주로 물어본다는 거지. 되겠죠? 되겠어요?